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모들의 모든 노력 끝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 한 가지, 우리 아이의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노력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이자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이임숙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이임숙입니다. 네, 소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강연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분명 소장님께서 너무 하나의 기질, 하나의 단점에 집중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꾸 그 생각을 떨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변하지 않는 기질이 그럼 결국 아이들의 어른이 된 후에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기질을 자꾸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부담은 사실 아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건 오늘 하루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좀 마음 편안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뭔가 좀 더 긍정적인 기분을 잘 느끼면서도 오늘 배워야 될 걸 잘 배웠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주 멋진 성격으로 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걱정을 오늘로 땡겨오지 마시라는 말씀 종종 드리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랑 편안하게 소통하면 우리 아이는 아주 멋진 어떤 기질이건 아주 멋진 성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건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질이 조금 까다로운 아이의 부모님은 심리학 책에서 운이 좀 좋지 않은 거다라고 받아들여라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중에 좀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또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사실 해주시겠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늘 고민의 연속이죠. 근데 특히 유아기에 자신의 기질을 뭔가 강점으로 전환하는 계기만 좀 마련해주면요. 자, 보세요. 좀 까다로워서 아이가 힘들다라는 건 까다로운 아이는 잘 크려면 자기만의 방식을 많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아기에 좀 잘 도와줘서 자기만의 방식을 좀 찾았다. 나한테 잘 맞는 방식을 찾으면요. 이 아이는 뭔가 자기 과제나 뭔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시켜야지 할까요? 아니면은 스스로 알아서 할까요? 네. 스스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스스로 알아서 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기질이든 언제 부모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육아에 좀 힘을 실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좀 까다로운 아이는 유아기 때 좀 힘을 실어 주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순한 아이 뭐 좀 반응이 느린 아이들도 각각 사실은 이제 유아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듯이 어떤 기질이든 자신의 기질을 강점으로 키우지 못하면 단점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유아기 때 그렇다고 뭐 초등 시기가 됐는데 그럼 우리 아이 문제 많이 생겼는데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부터 아이랑 소통 잘하시고 기질의 강점을 칭찬을 해주시면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네. 평가하지 말고 네. 전환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소장님.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오. 백전백승이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네네. 오늘 강연도 이런 맥락에서 전해주시나요? 네,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데 감정과 생각이 행동을 결정을 해요.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하루 우리 아이의 감정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되게 손순환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강연 역시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하루를 좀 편안하게 보내면은 우리가 내일도 혹은 또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우리의 감정이 좀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정이 기복이 생기고 불안정해지면은 온갖 왠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나고요. 그럼 내가 오늘 일상에서 해야 될 행동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 행동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정이 정말로 감정을 우리가 선택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선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기질, 타고난 기질이 우리 감정의 강도, 이 감정 반응의 강도나 혹은 또 빈도, 혹은 조절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질에 따른 감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질을 좀 알고 나면은요,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잘 기억나시죠? 자, 순한 아이입니다. 자, 순한 아이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요? 네, 되게 밝고 긍정적인 기분을 자주 느낀다. 기억나시죠? 네, 순한 아이는요, 잘 웃어요. 네, 즐거움 같은 긍정 정서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속상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이런 순간에도 잠시 뒤에 감정을 회복하는 힘까지 사실은 이 친구는 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순한 아이는 이 감정 자체가 긍정적이고 조절이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좀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는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낄까요? 네, 자주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이가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자주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짜증이 나요. 네,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감도 좀 더 자주 올라오죠. 그리고 불안도 꽤 강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될까 봐 걱정되니까 불안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한번 느껴지면 쉽게 회복이 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좀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를 부모님이 이제 요거 버릇 고쳐주려고 훈육을 하시잖아요. 그 훈육이 성공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훈육에 대한 말씀 나눌 때마다 자, 훈육을 성공하신 경험 손 들어 보세요 하면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분이 손 들까 말까예요.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데리고 훈육을 한다라는 건 감정을 꺾으려고 하고 그 감정을 부정하는 건데요. 감정은 너 느끼지 마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라고 요구한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세요? 막 되게 두려움을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너 지금 두려워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감정은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느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감정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진정시키려면은 우리가 아이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 아이인지 알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만 이 감정을 아이가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낄까요? 특히 초반부에 처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른 감정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고 다독다독 해주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질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지속 시간도 다르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혼합형의 아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혼합형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순한 아이의 감정, 까다로운 아이의 감정, 반응이 느린 아이의 감정들을 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져서
부모님이 느끼시기에는 얘는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어떨 땐 막 깔깔깔거리다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 얘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면밀히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짜증이 좀 잘 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합형이다 보니까 기질이 조금 더 짜증이나 분노나 불안감이 좀 더 쉽게 나타나는 특성은 있다. 이건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럼 우리 아이 감정에 어떤 영향? 자, 기질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기질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또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자, 사탕을 내 친구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을 해요. 사탕 3개가 있고 내가 한 명이 있으면 최소한 1개는 나눠줘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친구가 1개를 주면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고마움을 크게 느꼈던 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3개를 가지고 나한테 1개도 안 줬어요. 근데 나는 최소한 1개는 나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주는 그 친구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까요? 괘씸하죠. 얄밉죠. 다음에 복수해야지라는 복수심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쟤 사탕은 제 거고 날 주면은 고맙지만 안 줘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친구가 나한테 안 줘도 크게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나는 자주 느끼는가, 내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를 살펴보시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가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상황에서 부모인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또 우리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을 관찰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감정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시험 점수가 낮아졌어요. 수학을 그래도 못해도 85점은 받다가 오늘 70점을 받아왔습니다. 자, 부모인 나는 우선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점수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70점이라고? 이거 큰일 났네. 얘 이렇게 수학 못하다가 나중에 수포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대학 입시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데까지 불안과 걱정이 커져서 아이의 미래까지 혹시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에 달라질 수 있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학교 상황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땡땡땡 하고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때 우리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네, 아마 아이가 지금 부모님은 우리 아이 성향을 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좀 긴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호기심을 가졌는지 이거 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갑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 이름만 김땡땡 하고 부르면은 우리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호기심? 호기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괜히 걱정 불안이 높아져 있다기보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마 어떤 생각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딱 마주쳤는데, 친구를 마주쳤는데요. 나는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네. 이때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게 내가 떠올린 생각에 의해서 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에런 백이라는 분이요, 이 인지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우울이 심할수록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거 해나마나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자주 표현을 하더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거 한번 우리 시도해볼까?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분은 별 생각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정말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그 보나마나 안 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쪽이 좀 더 나랑 소통하기가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상담 공부를 한창 할 때 사실은 저는 조금 산만하고 약간 충동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누가 이런 거 해볼래? 그러면 재밌겠다. 그거 뭐야? 이렇게 좀 무턱대고 덤벙대면서 달려드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더니 아, 그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처음에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와, 되게 뭔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뭔가 되게 치밀하게 뭔가 분석할 줄 아는구나.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라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구나를 정말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유난히 우울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를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사고. 그래서 자동적, 부정적 사고.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자, 자동적, 부정적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떠오르는 걸 말하는지. 자, 특정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올라요. 근데 되게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중학생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학생 아이를 제가 집단으로 2명을 이제 만나서, 왜냐하면 또래 소통에서 되게 많은 걸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담사라는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임을, 보드게임 같은 걸 딱 하는데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왜 차례대로 뭔가 칩을 옮겨가면서 점수를 따잖아요. 근데 B라는 친구가 뭔가 점수가 자꾸 A보다 점수가 낮아요. 뭔가 자꾸 좋지 않은 숫자가 안 좋은 점수를 자꾸 가져가게 되어서 이 아이가 자기 걸 보면서 이제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왜 이렇게 구린 것만 자꾸 나오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B라는 친구가. 자, 근데 그 순간 A라는 친구가요. 표정이 싹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상담사는 이럴 때 두 아이가 하는 요 보드게임의 진행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두 아이의 표정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두 아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표정에서 드러내는지를 정말 멀티플하게 다 살펴보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야만 그 하나하나 아이의 심리적인 특성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구린 것만 나오지라는 얘기를 딱 B가 했을 때 이 A라는 아이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지금 나보고 구리대는 거야? 자,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지금 이건 보드게임 하는 상황이고요. 숫자 칩을 가져가면서 점수를 따먹는 상황인데 B라는 친구가 나쁜 점수,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따서 난 왜 이렇게 구린 것만 나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이 A를 보면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아이는요, 구리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구리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갑자기 이 친구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들고요. 분노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사실은 왜 이런 사실 이런 현상이 인지 왜곡이라고 해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거냐면 이 친구가 사실은 따돌림에 의한 피해를 되게 많이 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좋은 단어만 얘기를 해도 되게 피해의식이 커져 있어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되게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가 올라와서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인지가 왜곡된 상황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칩이 점수가 나빠서 나 기분 나빠 이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나를 보고 구리내라고 욕하는구나라고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또 정서에 영향을 미치죠. 왜? 분노가 올라오죠.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행동도 당연히.
행동은 예측해보세요. 얘가 뭐예요? 갑자기 너 왜 나한테 욕해? 이렇게 싸우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칩을 집어 던지는 행동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례가 설마 그렇게까지? 네. 상담실에는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해진 아이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해진 사례를 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심해지기 이전의 과정들을 쭉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피해를 당하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친구들은 다 나를 뭐라고 해. 이런 왜곡된 생각들에 의해서 이 아이는 주변에 C와 D라는 아이가 둘이서 자기들 얘기하면서 아우 걔는 이상해 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느껴요? 쟤들이 나 욕하나 보다라는 인지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상담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면서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라는 약간의 경고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약간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되게 건강한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3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죠. 시험이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상황에서요.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난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친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네, 좌절감 느끼죠. 막막함 느끼죠. 더 이상 의욕도 없어지면서 무기력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시험 점수가 낮아졌는데 이번에 나 너무 놀았네?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면 어때요? 좌절감, 이유가 있잖아. 내가 지금 점수가 낮아진 거는 내가 너무 놀았기 때문이야 라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감정도 그렇게 상처감이 별로 없어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놀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지 내가 문제가 많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다시 마음 먹고 공부를 조금 하면 난 성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아이가 건강한 사고와 감정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친구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자, 사회성 발달에 이 감정 발달은 사회성 발달하고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의 소통이 전부 다 감정의 소통들이잖아요. 야, 그거 너무 재밌지. 야, 너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다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아이는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냐면 쟤 날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주눅 들죠. 걱정과 불안이 막 커지죠. 그러면은 너 오늘 왜 나보고 인사 안 했어? 너 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못 꺼낸다라는 거예요. 혼자 주눅 들고 혼자 위축되고 혼자 눈치 보게 되면서 이제 다음날 이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요. 다음날 학교를 못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 중에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못 가겠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자주 일어나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이 친구 우리 아이는 뭔가 한 가지 상황에서 조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그 친구가 나보고 인사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걔 뭐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눈은 마주쳤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 걔가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너를 정말로 이렇게 시선이 너한테 있었던 것 같지만 너를 인식 못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로 아이를 좀 안심시켜 주세요. 안심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너가 한번 가서 물어봐. 왜 나보고 인사 안 했어? 혹시 넌 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부모님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친구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면 쟤 무슨 일이 있나? 기분이 좀 안 좋나? 엄마한테 혼났나? 숙제를 못 해갖고 기분이 완전 다운돼 있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떠올려서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감정에 크게 동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대화를 걸고 또 무슨 일인지 알아가면서 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 사실 이 생각이라는 표현이지만요. 기본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신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데 사실은 몸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는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내 감정이 다운돼 있으면 몸이 힘이 없어지지 않나요?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저녁에 밥을 해야 된다. 밥하기 싫어. 할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나의 감정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미있는 연구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엘렌 랑그란 분이요.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실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7, 80년대 때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참가자분들한테 산속의 숙소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분들의 참가자분들이 20년 전 나이대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30살일 때의 환경, 내가 70이면은 내가 50살 때의 환경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네. 그 환경은요, 내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요. 그때의 신문을 보고요. 그 가구 디자인도 왜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구들을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더니 사실은 그분들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의 영향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수치가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 지금 20년 전 나이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몸의 건강 수치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요. 활력이 있어지고요. 정서도 굉장히 밝게 행동하더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에서 힘나는 느낌 있으시죠? 감정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 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질을 바탕으로, 이거는 사람 그 마음, 심리의 성장의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질을 뿌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발달하고 또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 정서와 인지에 대한 이 인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을 포함한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정말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은 오실 때 우리 아이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 좀 고쳐주세요. 이 말씀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상담사는 이 행동을 고치는 걸 아이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이 행동을 고치라는 말은 부모님, 선생님들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지만 안 고쳐진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담실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선생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요. 선생님이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애를 좀 고쳐주세요. 아니, 부모님이 수백 번 말씀하셔도 안 고쳐지는 걸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담사는 어떻게 보냐면은요. 이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정서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지,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졌길래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거 이전에 어떤 기질이었길래 이런 정서를 자주 느끼는 건가? 어떤 기질이길래 이런 사고가 형성이 잘 되었는가를 살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사실은 어떤 기질이든 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나올 수 있어요. 순하다고 무조건 착하고 착한 아이는 절대 폭력적 행동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순화해서 참다 보면 어느 날 폭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폭발 행동이 공격적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질이든 뭔가 정서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문제 행동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문제 행동이 없는 정서를, 안정된 정서를 잘 돌봐줘야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상처나 억울함, 분노감, 원망감들이 쌓여 있다. 그럼 그 감정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너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야, 너가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정서를 다독여주고, 돌봐주면은 행동은 저절로 줄어들어요. 정말입니다. 물론 그 행동이 습관까지 돼버린 아이는 또 그 행동을 직면해서 다룰 때가 오지만 아주 많은 경우 정서만 안정시켜도 많은 경우 행동이 진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이에요.
친구를 때린 아이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때려줘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친구를 때려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요즘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면 이제 피해자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못 참잖아요. 내 아이를 때리다니.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 행동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건 이 친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때려도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랑 대화를 합니다. 아, 너가 친구를 때렸다던데 혹은 동생한테도 집에서 화가 나면 동생을 때린 적도 있다던데 맞니? 하고 물어보면 네, 맞아요. 약간 이 자기가 때렸다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떤 아이는 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최소한 때리는 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고요. 네 맞아요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자신이 때린 행위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걔들이 죄책감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잘못한 행위를 해도 당당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네,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체벌을 하셨던 거예요. 체벌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때려도 돼라는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때려도 돼라고 주먹이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고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해서 때리면서 이 아이를 고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행위를 보고 아이가 더 인식을 더 강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가 친구를 때린 게 이해가 된다. 그치? 너가 잘못하면. 이 친구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나 때리잖아요. 아빠도 나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때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 너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럼 어디부터 다시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체벌하지 않는 것, 체벌한 거에 대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체벌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가 돼야만 이 친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 방식을 가졌는가에 따라 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요. 아이의 생각 방식을 키워가는 건 부모님의 말도 영향을 크지만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이 육아 행동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간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어떤 기질이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은 문제 행동은 저절로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친사회적인 생각 방식을 가져야만 문제 행동을 안 하게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행동 문제가 나왔는데 정서도 안정시켰고요. 생각 방식도 많이 아이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했어요. 근데 왜 행동이 안 달라지죠? 라는 문제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습관화된 행동이에요. 습관. 우리 매년 새해마다 나 다이어트 해야지, 뭐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무슨 공부를 좀 해야지 매번 결심은 하는데 네, 작심삼일이 되든 한 달 후에 또 실천을 못하든 하는 이유는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까지 오려면
좋은 행동의 경험을 성공해서 그 성취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자동적으로 건강한 행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맨날 미뤄요. 그쵸? 그럼 이 숙제를 습관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약속된 시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잖아요. 미루기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랑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숙제를 할까? 그럼 갔다 와서 쉬고 간식 먹고 그럼 어때? 너는 몇 시에 하길 원해? 엄마 그럼 나 오늘 5시에 할게요. 했잖아요. 그럼 좋아. 5시 좋아. 자, 근데 예상이 되시죠? 아예 문제 행동. 5시가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보나마나 안 한다고 미루고 좀 이따 좀만 더 조금만 딴 거 계속 놀겠다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예측되는 거는 예방해 주셔야 돼요. 너가 5시, 좋아. 근데 너가 5시가 되면 딱 바로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5시가 되면 어떻게 시작하지? 엄마가 시간을 알려줄까? 너가 알람을 맞춰 놓을래. 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다루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거 아세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5시에 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가 5시에 하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엄마랑 또 혼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다며. 나 궁금한데 5시에 한다고 말했을 때 너가 5시에 꼭 해야지라는 마음이 몇 % 정도 있었어?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5시에 할게요 했을 때 5시에 실제로 숙제하겠다는 마음이 몇 %였을까요? 네, 100%인 아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70, 80%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거의 반반인 마음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도 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5시가 됐을 때 또 너가 좀 쉽게 시작이 어려울 거야.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은 이 확률이 좀 더 올라가요. 엄마가 그럼 알려주세요. 좋아. 그럼 숙제를 시작하고 엄마가 좀 옆에 한 10분이라도 앉아있을까? 아니면 네가 혼자 먼저 시작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5시에 하기로 한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한 번의 성공 경험입니다. 네, 이런 경험. 그리고 5시에 시작해서 조금 시간이 미뤄졌다 해도 아이가 6시쯤에 숙제를 끝냈다면은 끝난 행동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셔야 돼. 이게 강화예요. 와, 너 오늘 5시에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정말 6시에 끝냈어. 5시 시작해서 6시에 끝냈잖아. 너 진짜 멋지다. 너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거를 칭찬해 주셔야만 자기 개념이 달라져. 나 마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아이구나. 이런 성공 경험들이 한 달 동안요, 한 10번만 한번 성공해 보세요. 그 다음 달은요, 절반 이상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시간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정말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과제를 아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잘 해나가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아이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 기질에 맞추어서 건강하게 감정 잘 소통하시고 또 건강한 정서를 바탕으로 아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면 행동 문제는 저절로 나아지고 더 멋진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신다면 오늘 하루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 마음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